자,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거의 90%에 육박한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였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 다음에 회부한 당일 바로 첫 심리를 했고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내일이죠.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를 열어서 심리를 하겠다.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전원 합의체 회부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이제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자, 이분이 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유리한지 불리한지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번 전원 합의체 회부 의미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또 법이네요. 예. 법입니다. 예. 하지만 정치가 가미된 법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네. 존재가 형성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전원합의체 이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할수록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사실은 되어 가는데, 이 건에 있어서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건 항소심 판결에서 저는 이미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것은 호사가들 혹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대선이라는 이 과정, 그리고 당선, 낙선이라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최악의 경우가 된다고 생각해요. 최악은 뭡니까? 대선 전에 네. 파기환송되는 거죠. 그렇죠. 대선 전에 파기환송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민주당이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네. 후보를 갈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예, 그리고 그 단계까지 어떤 흠집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파기환송이 됐다는 말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라는 것인 거잖아요. 변수가 안 된다. 근데 왜 전원합의체로 갔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안 자체의 중대성은 어쨌든 있다. 네. 통상적으로 해야지 왜 불평등하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인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딱히 불리한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뭔가 좀 그쪽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불리한 뭔가 공작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런 분석들을 하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네. 그분 정치적 성향은 보수 쪽이 맞지만 이 약간 선비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요. 전형적인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성향 가진 재판관들 중에 그때 대법원장 시키는 걸 보고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도 너무 그렇게 어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뭐 공작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이 법조인들이 여기저기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상고 기각 그래서 무죄를 확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워낙 국민적 사안이 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뭐 따져서 해주겠다. 이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죄 취지로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죠. 확률이 거의 없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그러니까 파기 환송한다는 얘기는 2심에서 무죄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환송한다는 거는 이제 유죄로 해라. 형량은 그 뭐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 파장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 전에 또 다시 그 형량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뭐 대략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법조인들 중에 이 대법원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설명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 있죠. 네.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빼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 네.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해석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전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먼저 하자. 선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이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을 중지시키느냐 계속하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 재판 중지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을 형사상 소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여기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공소 기각 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판 중단을 할 것이냐, 이 사상 초유의 일에 대한 해석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뺏기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하겠다. 대법원에서 네. 또 실제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하면 훨씬 더 좀 밀도 있게 충분한 거긴 또 대법원 재판 연구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법원 판례로 남기기 위해서 네. 지금 부랴부랴 그리 넘겼다. 이런 해석이 현재로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법이 여기만 나오면 저는 시청자가 되는데 그게 대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이 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재판을 연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를테면 유무죄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안 자체를 대선이 현실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그럼 이거 재판을 일단 중지하고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재판을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본인들이 정한다. 이런 그러니까 개념인 이게 것 같아요. 법을 어길 줄 알지 뭐 네. 저기 해석하거나 지킬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은 가능성이 99.9%여도 네. 이 재판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그게 없는 대통령이지가 아닌데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대법원이 판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판례를 내놓는 거는 대선 이후에 내놓게 되겠죠. 예, 아, 미리 그러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 예, 전에 예.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대법원 사정을 아는 법조인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절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유무죄에 대해서 그 소부에서 아예 하루도 안 있고 맞아요. 전원회의. 지금 넘겼기 네, 때문에 합의체에 넘겼죠. 어차피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논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그걸 같다.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사실 대선 전에 이 결론이 나올 이유는 없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겠죠. 그렇게 해서 대선 끝나자마자 대법원이 입장을 내놓기는 해야 돼요. 이걸 안 내놓고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라고 정치 공세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뭐 대통령 뭐 당선자 아니죠. 이번엔 당선자 기간도 없네요. 그냥 대통령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를 찍은 사람들은 그럼 이거 재판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빠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해 줘야 될 책임은 대법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한다 혹은 중단한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거에 불복하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계속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혹은 재판을 중지한다라고 하면 혹은 국민의힘에서 자기네들의 이제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또 이제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면 그럴 수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다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원래 그 전에. 헌법 해석에 대한 1차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 진행 중에 법원에서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따질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뭐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이거를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다 설명이 다 납득이 머리 되나요? 쏙쏙 들어오네. 처음 좋은 프로그램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지금 경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경선에서도 거의 90% 육박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50% 넘긴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은 경선이 있잖아요. 호남도 있고 이제 수도권도 있는데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될까요? 좀 90% 이거를 유지하고 갈까요? 아니면 좀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이 있는 거고 수도권 쪽에 김동연 후보의 경기 지사 그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도 경기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을 거고 압도적으로 몰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아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법리적인 데에서도 나오지만 국민적인 여론과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가는지 탄핵 그때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지만 만약에 탄핵 기각됐으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대통령이 됐는데 이걸 계속 진행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그 자리를 날리기 위한 시도, 불복하는 시도들이 벌어진다.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걸 오케이 하고 재판을 멈추면 법리적인 논쟁에서 끝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결정이 됐을 때 다가올 피해를 생각하면 이 전제들은 뭐냐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런 흐름들을 모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추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대0 유지된다. 예. 9대0 예상했던 거고요. 저도 뭐 그렇게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어요.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아주 유능한 분을 한 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누군가 했네요. 저는 유세단장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이군요, 그분이. 이재명, 윤석열의 법칙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위기에 처하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도와줄 겁니다. 또 여기 부위원장들이 있어요, 지금. 네. 누구죠? 부위원장. 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네. 안철수. 이분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 얘기도 하긴 하시던데 그건 사람들한테 잘 안 들리고 이재명은 내가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 얘기만 하다 보면 국민들 귀에는 이재명은 된다. 이재명은 된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능한 또 부위원장들을 지금 4분이나 아직도 두고 계시고 뭐 그래서 이 9대0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9대면 현상이 계속 되는데 나머지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 자,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한 자릿수 득표율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는데 이 반전 카드는 딱히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분들이 이런 태도로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추후에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자면 어떤 얘기가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일단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정식입니다. 이게 이 비상계엄 때문에 벌어지는 대선이에요. 여기서 최대 피해자, 윤석열 정권 최대 피해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이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달라. 이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나 김경수 전 지사 이분들이 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또 미래의 대선 주장인 겁니다. 민주당에. 네. 그래서 이게 뭐 숫자가 뭐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두 분 다 잘 하고 계신다. 이게 민주당의 이분들이 미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끝나면 그러니까 당선을 전제로 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수로 뛰는 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대선이 끝나면 링 위에 이재명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링의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착한 2등 전략 안 한다. 이 옆에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착한 2등 전략이 아니면 못된 2등 전략입니까? 그럼 착한 1등 전략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이더라고요. 예, 제가 만약에 그쪽에 있었으면은 이번엔 이재명 다음엔 김경수 이렇게 이번엔 이재명 다음엔 김동연 그걸 노고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네. 2002년도에 노무현 정동영 경선에서 정동영 그 경선 지킴이로 정치적 자산들을 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 편집 풍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싸웠고 참았던 부분들이 나중에 정치적 가장 큰 자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동영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2021년도에 이재명
박용진 이 길을 갈 거냐에 대해서 네. 저는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안타까운 게 그때 그 착한 2등 전략이 반드시 패배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실제로 거기에 맞는 도움이 되는 윈윈 될 수 있는 좋은 자산 축적의 과정으로 삼았으면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성 기자님 말씀대로 두 후보가 지금 대단히 유연한 길들을 가고 있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정치력을 좀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에서 뭐 두 분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엔 사이다였는데 사이다 맛이 사라졌다. 그리고 뭐 11분짜리 그 출마 선언 다큐를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로 이제 가는 다정하게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과연 중도층에 먹힐까? 이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먹히고 있죠. 지금 여론조사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돼요. 네. 근데 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즉석 발언할까 봐. 네. 사고 칠까 봐. 농담도 미리 준비해서 참모들이 써주는 것만 가지고 농담을 하셔야 돼요. 네. 이재명 후보 굉장히 뭐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죠. 뭐 저 결단력도 있고 행동력도 있고 다 좋은데 이분이 약간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또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요. 네. 누가 이렇게 하다 망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님이 앞으로 이번 대선 치르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이후입니다. 대통령은 사실 그냥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건데 그 이후에 이번 인수위도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사부터 아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한 인사 설마 혼자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고요. 사이다는 도전자일 때 사이다가 필요한 거지. 지금처럼 뭐 온 국민 다수가 다음 대통령 그래 이재명 대표 그동안 고생했고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이다 발언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스탠스 유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후보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선자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이게 벌써 뭐 냉수 마시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준비도 해야 되지만 집권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선거 기간이 거의 인수위처럼 집권했을 때의 스탠스를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그게 한때 같이 이 네. 비서실에서 제가 일을 했던 그 사람으로서 그 고언을 하면 일정 지금처럼 많이 잡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사고의 시간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메시지 톤을 유지하시는 건 좋은데 네. 근데 현장성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현장을 듭니다. 좀 더 많이 네, 했으면 그리고 좋겠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근데 현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피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직면해 나가시되 메시지 톤이나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저는 가져가는 게 국민들에게 훨씬 푸근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고한 안정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팁. 네. 장관님 같은 조언을 잘 들으시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대한민국 네. 대통령은 크게 실패하지만 않아도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좀 좋은 충고, 조언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공덕포차에서 해주시고요. 네. 거기 가면 또 공덕포차 못 나오시니까 가지 마시고 되는 데에서는 사람 안 부릅니다. 안 되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제 좀 쓴소리 좀 많이 해주시죠.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